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비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국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려다 미국 재계의 반발에 부닥쳐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쐐기를 박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노조를 의식한 당내 반발에 부닥친 겁니다. 재계는 R&D는 시간 싸움인데 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금리 인하기에 있지만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생성형 AI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줄줄이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우리나라에서 출시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1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을 모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딥시크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국 빅테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개인정보 유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는데요. 딥시크는 근거 없는 정보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딥시크 포비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그리고 최근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신간을 낸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정부 부처가 지금 중국 생성 AI 모델 딥시크 접속을 좀 전부 차단하는데 정부 부처,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싶네요. 우리 이주환 박사님, 얼마나 지금 정부가 거의 못 쓰게 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자고 나면은 금지하는 기관이 목록에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대만, 일본, 한국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오늘 오전에 딥시크에서 공식적 성명까지 냈거든요. 어떻게요? 이러한 그러니까 개인정보 우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합법적인 본인의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다운받지 않은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유사 계정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어떤 홍보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것들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억울한 면이 있다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각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정보 유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된 것이 발견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단지 지금 보면은 딥시크의 아론 모델이 네. 보통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했던 기존의 뭐 O1이나 O3 미니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비용도 절감인데 이게 가능할까? 뭔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면에서 좀 집요하게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 문제는 딥시크도 일단 맨 처음에 한번 본인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할 때 한 가지 이유는
중국 내에 뭐 알리바바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무료로 자기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됐다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점들이 존재를 하는 게 사실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전 부처가 막 접속을 금지하고 공공기관도 동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도 지금 접속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딥시크의 R1 모델이 오픈 AI의 챗 GPT하고 이제 성능이 좀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접속 금지, 챗 GPT 때는 이런 정도 소동이 없었는데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달리하는지, 왜 이쪽에서 딥시크에서는 이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일단 챗GPT 플러스가 한 달에 $20짜리인데 제가 써보니까 R1이 거의 유사해요, 성능이. 아, 챗 GPT 유료 모델하고 유사해요? 네,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프로도 제가 너무 애용해서 쓰고 있는 것도 한 달에 $20짜리인데 그것도 그 성능과도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놀랐던 거고 그러네요. 한국에서 벌써 120만 명이 쓰는 상황이 된 건데, 문제는 뭐 키보드 스트로크 키보드 치는 거. 치는 그 리듬 있지 않습니까? 패턴. 그게 네, 그것까지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 개인 정보는 저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옵트 아웃 이런 옵션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중국을 지배하는 당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딥시크 CEO나 에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그 신뢰가 가장 약한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라는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중국산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게 이제 틱톡이랑 틱톡, 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 정도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이 개인 정보가 그 중국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국 기업을 어떤 지배하는 어떤 초법적인 당의 어떤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딥시크 기업의 문제점 하나와 또 기업이 있는 중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 당국이 만약에 정보를 내놓으라고 했을 경우에 딥시크가 거부를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중국은 모든 대학에 단과 대학별로 학장이 있으면 부학장이 당에서 파견된 인사하고 그 조직도에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전체 대학 교회 한 분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과 대학에 파견될 정도면 딥시크 같은 이렇게 중요한 회사에 당연히 파견 나가 있을 것이고 시스템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신뢰를 이번에 아마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기업이 다시 한번 그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저는 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신뢰를 과연 쌓아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이주환 박사님, 다른 이런 모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자가 나는 제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할 수가 다 있게 돼 있나요? 다른 거는? 원래 그게 사실은 규정상에 대부분 원래 있어야 되는 원래 그렇게 있어야 조건들이고요.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에 예. 대한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제재가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과징금에 물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일부가 자기는 이런 식으로 그 안전장치 마련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독립적인 서버를 만들어서 사실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에서 거기다 하나의 파이어월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려를 없애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그게 완벽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이 쓰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크죠. 아, 지금 비용이, 기존에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예. 오픈 AI 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AI를 활용한 빅테크 기업들이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절감하더라도 연간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절감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올해 이후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반값에 혹은 뭐 3분의 1 가격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 공공기관들은 다 접속을 차단하는데 방금 이주환 박사께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얘기를 해줬잖아요. 보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자기 회사 플랫폼에서 딥시크의 그 R1 모델을 지원한다. 도입하는 게 늘고 있다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네, 빅테크?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딥시크.com 거기에 접속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거기 접속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접속 차단은 그건데. 근데 딥시크라는 모델을 네. 이게 거의 한 가치가 1,000억짜리를 지금 전 세계 사람한테 무료로 풀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오픈 소스로 네. 코드를 개발하는 오픈 웨이트죠. 오픈. 그 AI 모델이라는 건 결국 그 가중치인데요. 가중치가 6,700억 개가 있는 그 숫자를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파일 거예요. 다운로드만. 그러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우리 회사 컴퓨터에 그냥 심어놓으면 되고 아마 내년쯤이면 이제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갈 겁니다. 엔비디아가 5월달에 이제 3,000불짜리 그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컴퓨터를 내놓는데 그게 2,000억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컴퓨터거든요. 예. 그럼 그 두 개를 연결하면 4,000억 파라미터가 내 컴퓨터에 실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내가 한 6,000불 내야 되겠네요. 돈을. $6,000? 네. 근데 내년은 더 싸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쯤 되면 6,700억 파라미터인 이 딥시크가 내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비용이 갑자기 딥시크 때문에 0원이 된 거죠. 그 AI 모델에. 모델을. 네. 그 지금 챗GPT 플러스나 퍼플렉시티 프로가 하고 있는 그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 귀중한 AI를 예.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푸른 거고 그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건 지금 개인정보 문제와 전혀 그러니까 네. 그 프로그램 코드를 활용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네, 다른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나라 회사, 미국,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하는 게 뭐냐면 그 딥시크 모델을 예. 자기네 클라우드나 자기네 컴퓨터에다가 깔아놓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차단하면 오히려 한국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중국 회사 딥시크.com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회사가 깔아놓은 또 한국 사람을 위해서 더 특화로 더 만들어놓은 AI 서비스를 이제 경쟁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겠죠. 그럼 그 회사들은 아마 상업용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할 때는 딥시크한테 돈을 조금 줘야 되죠. 딥시크한테 돈을 준다. 약간 프로그램 코드가 오픈 소스인데. 오픈 소스지만 네. 이제 아마 그게 그 개인용이나 연구용으로 쓸 때랑 이제 사업용으로 쓸 때 그 대신 종량제가 아닌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딥시크가 거의 뭐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딥시크.com이라는 서버에 접속하는 문제에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는 접속을 금지시키는 거는 딥시크.com 네. 서버에 접속 그걸 금지시키는 네, 것이고 네, 네. 오픈 소스로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빅 기업들이 받아서 활용해서 자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네. 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만약에 네. 이렇다면 여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면 우리 개인들도 조금 이 딥시크.com에 딥시크 다운받아 쓰는 걸 좀 조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한국의 다른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네. 웬만한 개인정보는 이미 다 거의 노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노출돼 상황이어서 있다. 그래서 뭐 그게 한 회사에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예. 사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한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 기업을 통했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 부메랑이 돌아올지 현재로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근데 개인이 또한 그걸 우리가 다운받아서 뭐 코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은 그걸 할 우리는 수는 그냥 없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 감소를 하고 하겠다, 당장 한번 써보겠다라는 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기업들이 이 정보 유출과 다른 문제예요. 딥시크의 프로그램 코드를 다운받아서 자기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러지만 그 코드를 활용한 서비스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좀 보안이 좀 확실하다든지 이런 일 없을까요? 과학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은 그거는 좀 과학적이지 약간, 않다? 예, 그거는 그 모델을 그냥 숫자를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거기 어떤 뭐 실행 파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전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아마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리튼이라는 회사도 이제 리튼?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를 리튼을 찾으시면요. 예. 걔랑 친구가 되면 바로 딥시크를 그냥 바로 카카오톡에 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미 리튼이라는 회사는 발빠르게 그 딥시크 R1을
자기네 서버에 깔아가지고 벌써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서 보니까 오늘 100만 명 이상 벌써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0만 명이나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오히려 딥시크닷컴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도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지금 일단 접속 차단하고 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들은. 개인까지도. 개인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이거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저는 차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0만 명이 벌써 쓰는데 네. 막 1,000만 명, 2,000만 명 쓰면 그때 차단하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네이버 접속 잘 안 되거든요. 예. 카카오톡도 잘 안 돼요. 데이터 로밍을 할 때는 잘 되는데 중국에 인터넷을 쓸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다음 구글 접속도 안 되고 페이스북 접속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도 그렇게 개인을 이제 못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한국 사람 쓰지 말라고 그 차단을 다 해도요. 예. 또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은 VPN이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VPN. 예. 또 쓰려면 또 다 써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딥시크닷컴도 너무 많이 접속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거기는 오픈 소스 회사니까 어차피 지금 세상에 파급을 시켰고 이 회사는 그 딥시크닷컴으로 뭔가 일을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오픈 소스로서 많은 회사들이 이걸 갖다 쓰고 많은 개인들이 갖다 쓰면서 저 생태계 위에 가장 밑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생태계의 어떤 기반이 되고 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튼 이 오픈 AI가 주도하는 AI 생태계에서 딥시크가 정말 충격을 줬던 게 불과 지난달 27일이잖아요. 알려지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17% 폭락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가 시총도 3조 달러를 회복을 했다. 그러고 보면 이 딥시크가 아주 가성비 좋은 이제 AI 모델이니까 이제 뭐 투자 많이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겁니까? 이렇게 되도록 역시 AI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AI 투자가 지속될 거냐는 부분하고 이제 좀 더 싸게 구축할 수 있겠는데 그게 기업의 어떤 반도체 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사실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맨 처음에 R1이 딱 출시됐을 때 이제 미국의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고 예. 백악관도 반응이 있었거든요. 백악관의 반응은 흥미롭다였어요. 흥미롭다. 트럼프 그러고 나서 뒤에 했던 멘트들을 잘 곱씹어 보면은 미국 기업들을 향한 일종의 약간 경고? 책망이었었거든요. 너네 왜 싸게 할 수 있는데 여지까지 이렇게 비싸게 받았어? 라면서 흥미롭다라는 뉘앙스였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여지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칩 독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칩을 만드는 회사가 매출 영업이익률이 75%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영업이익률 65% 엄청난 폭리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오픈 AI 같은 경우도 거의 독과점이었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물론 개발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어떤 사용자한테 그걸 전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독점적인 지를 이용해서 비싸게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개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료를 많이 썼으니까 대부분은. 근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굉장히 큰 손이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할 때도 엔비디아에 엄청 비싼 칩만 칩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옛날에 단종된 모델 내지는 중국에만 들어가는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 모델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예. 요게 하나의 충격이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관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아래쪽으로 다운되는 어떤 트리거 역할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AI 시장 자체로 보면은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가격이 싸져야 가격이 빠르게 싸지니까.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는 어느 산업이나 동등하게 적용된 원리이기 때문에 예. 사용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대기업이나 중기업만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 전체의 이제 파이는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지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기업들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진율이 본인이 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던 걸 좀 뺏기거나 유지하더라도 본인의 저가의 포트폴리오가 많아지거나 하는 효과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틈새 시장에서 이제 다른 플레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의 변화들에 우리가 한국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어쨌든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때 예. 빠르게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요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좀 AI 생태계가 막 급변하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아까 잠깐 카카오 서비스도 언급을 좀 하셨지만 카카오와 뭐 전략적 업무 협약을 좀 맺은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와 어떤 변화가 좀 비즈니스가 생길 것 같아요. 오픈 AI와 카카오 간에. 일단 오픈 AI는 한국에서 카카오가 뭐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쓰고 동남아시아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 베이스와 거의 데이터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만약 오픈 AI가 상장이 됐다면 아마 주가가 한 절반 반토막이 났었을 겁니다. 오픈 AI가. 네, 근데 비상상장사니까 그래서 샘알트만으로서는 굉장히 내가 지금 역사에 잘못된 오픈 소스가 있었고 폐쇄형이 있었는데 폐쇄형에서. 줄을 섰었는데 이제 내가 잘못된 길에 섰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픈 AI로서는 애플 인텔리전스와 제휴를 했는데 이제 카카오와 또 제휴하고 또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뭐 AI 내놓는다 하면서 계속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잘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샘 알트만과 손정 회장님이 오신 게 투자 받으려고 온 거라는 거죠, 한국에. 아, 네, 왜냐하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프로젝트에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나 투자 받기 위해 온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용자 투자를 받는 거죠. 사용자.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환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카카오 경우에 주가가 참 부진하다가 최근에 조금 오름세가 이 오픈 AI와의 어떤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샘 올트만하고 회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서비스 내지는 협업 관계, 그 협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애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AI 기술이 있고 그쪽에서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 카카오는 본인이 이제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또 최종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그 연결고리 부분에서 원래 기술자가 많이 도와준다면 사실은 굉장히 매끄럽게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이외에 그런 부분에 협력이 된다면은 카카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협업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하나 좀 반영이 됐던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비싼 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본격 투자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싼 값에 할 수도 있겠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면들도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카카오와 함께 또 관심이 받는 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함께 지금 AI 경쟁에 뭐 뛰어들었는데 양쪽 다 뚜렷한 성과는 못 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출시했고 하이퍼클로버 X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좀 기대에 못 미칩니까? 이혜진 창업자가 다시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것 같아요. 뭔가 AI 생태계에서 자기가 조금 이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네이버의 거대 언어 모델 수준은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돼요? 그 2023년 8월에 나올 때 이제 시장에서는 챗GPT 3.5도 있었고 4.0도 있었는데 3.5와 4.0 사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3.5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3.5보다 못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해서 근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새로운 버전을 못 내놓고 있죠. 이제 그런 과정인데 딥시크가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딥시크가? 네, 왜냐하면 그럼 네이버도 못 만들고 있고 카카오도 못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값싸게 70억이면 저 학습시킬 수 있는 거를 V3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논문을 다 지금 공개하고 있고 V3를 또 R1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시시콜콜하게 다 논문을 써줘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 V2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놀랬다는 거거든요. 아 이미 이 회사가 2023년 5월에 창업했는데 2024년에 1월에 V1이 나왔고 5월에 V2가 나왔고 12월에 V3가 나왔는데 V2가 나올 때부터 이제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 본 거고요. V3를 70억밖에 안 들여서 만들었다. 그런데 R1을 지금 1월 말에 또 공개하면서 딥시크.com 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20불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버스비잖아요. 근데 버스를 그냥 무료로 이제 태워주는 느낌. 그래서 무료 버스, 무료 지하철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국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 저거 만들려면 저 1,000억 정도 드는데 엔비디아 칩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니까 엔비디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만 올라갑니다. 물건도 못 사는데.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하면 벌써 한 1,000억짜리 제품이 예. 그냥 무료가 돼버린 무료가 거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추론하는 칩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아론은 또 하웨이 칩만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화웨이. 근데 엔비디아 말고도 여러 뭐 그라크라든가 여러 또 추론 칩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 추론 칩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힘을 받게 된 거고요.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왜요?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이런 스타트업이 AI는. 개발하는. 아, 그래요? 미국도 오픈 AI, 엔스로픽, 엑스다드 AI 다 스타트업이죠. 구글이 하는 것 같지만 구글 홈페이지 가면 AI로 잘 연결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구글과 네이버는 제발 AI 회사 발전하지 마라.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근데 스타트업이 하는 건데 스타트업에 인재가 있어야 되고 돈이 모여야 될 텐데 우리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네, 안 하니까 못 하는 거고 딥시크는 정말 한국에서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창업자는 2017년에 학부 졸업하고 2012년 석사 졸업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다가 2015년에 퀀트를 만들고 그래서 20조를 운영하다가 결국 2023년 5월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이번에 왜 오픈했겠습니까? 왜요? 앞으로 보여줄 게 되게 많으니까 오픈한 거죠. 아, 이 정도. 지금이 이 회사의 기술의 끝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분이 그 구정 때 발표한 설에, 그 네. 직원들한테 보낸 내용도 예.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핵심이? 뭐 이미 그 로봇을 위한 AI도 개발하고 있고요. 로봇을 위한 그다음에 AI도 향기 내비게이션도 개발하고 있고. 향기? 예. 예. 그리고 거기는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주 52시간에 그래서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난 5년간 너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사이에 지금 역전되고 있는 그런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좀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지금 아까 추론형 반도체 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딥시크라는 게 이 훈련식, 데이터 고성능 칩으로 학습시키는 훈련보다는 추론에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추론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칩이죠.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혹시 전기도 덜 들고 이런 추론에 강한 새로운 칩을 뭐 개발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혹시?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사실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추론에 쓸 거냐 학습에 위주로 쓸 거냐는 결국에는 전체 AI 칩셋에서 핵심적 역할은 GPU, CPU, NPU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 메모리는 그게 추론용인지 학습용인지에 따라서 뭐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튼 그런 시장이 좀 더 많아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게 더 많은 고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있잖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그런데 엔비디아 말고도 이런 다양한 이제 칩 가격도 굉장히 가격 밴드가 커지겠죠. 저가부터 중가, 고가까지도 그렇게 됐을 때에 많은 고객들이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 팹리스잖아요. 설계 기업들이니까. 설계 기업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파운더리에서 TSMC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나 인텔이 어느 정도 뭐 물량을 받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메모리는 3사밖에 없어서 아무리 칩 회사가 많아지더라도 파운더리는 TSMC로 간다. TSMC 로.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간다. 요 구도가 바뀌진 않습니다. 아, TSMC를 갈 걸 삼성전자가 좀 뺏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실력이- 삼성전자 그래서 아까도 네. 제가 고객을 잘 확보해야 된다는 게 꼭 메모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 뭔가 굉장히 시장 자체에 큰 균열이 일어날 때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기회에 어떻게 잘 우리가 좋은 고객들을 중장기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파트너십을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칩 제조업체들하고 할 때 갑의 위치에 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TSMC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틈새를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규모가 작지만 얘를 키워주면 되잖아요. 같이 상생하면서. 그럼 나중에 큰 고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객을 저별 넓히자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경정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게 이 딥시크가 나올 수 있는 중국의 산업 토양과 아까 우리나라를 좀 비교했을 때 좀 짧게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트업이 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부연 설명 해주실 수 있어요? 좀 더 정책 방향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맨날 카카오 네이버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인지 보고 어떤 그런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메모리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 요즘 추세가 학습보다 이제 학습을 딥시크가 해가지고 전 세계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산업에나 AI 산업에는 이건 축복을 지금 내려준 겁니다. 딥시크가. 딥시크가 축복을 준 거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학습할 GPU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신 추론할 GPU가 필요한 거죠. 추론할 GPU. 근데 추론이 또 요즘 추세가 추론을 길게 하는 게 추세예요. 추론을 오랫동안. 그러려면 메모리가 많아야 된대요. 예. 생각을 오래 하려면 그동안 생각해 놓은 걸 많이 메모리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메모리 쪽은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 메모리 같은 좋고. 경우는 메모리 안에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PIM을 또 개발하고 했고 예. 또 SK 하이닉스는 또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에 특화된 또 메모리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한국 산업에서는 우리가 언제 저거 만들지 했는데 안 만들어도 되게 만들어도 됐고 됐고. 그동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되고 아마 네이버도 카카오도 금방 자체 모델 만들 겁니다. 바로 왜냐면 이걸 딥시크가 활용해가지고 많은 걸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니까. 많은 노하우를 알려줬고 네.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고 네. 굉장히 큰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번에. 네, 그렇군요. 딥시크를 좀 축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딥시크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값 오른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오름세가 멈출 법도 한데 올 들어서만 벌써 9% 뛰었습니다. 온스당 3,000달러 돌파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금 전문 투자자인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금값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값 오른다는 얘기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쉬지 않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상승세가 좀 빠른 건가요? 올해는 어때요? 네, 오늘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돈에 57만 8천 원이었습니다. 57만 8천 원. 네, 근데 올해 초에 53만 3천 원이었으니까 네. 대략 8%가 좀 넘는 상승이 벌써 이어지고 있다. 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뭐 골드바나 아니면 돌반지 이런 형태로 구매를 하니까 원자재 가격인 57만 8천 원의 공인비를 더하면 이제는 한 60만 원은 지불해야 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57만 8천 원은 원자재고 여기 이제 세공비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부가세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돌반지 요즘 돌잔치 돌반지 해주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60만 원 훌쩍 넘으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시세로 보면 어때요 지금? 지금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2,884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한 6% 정도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볼 때 한 6%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한 달 조금 지났는데 6%에서 8% 정말 작년에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올 들어서 오르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영향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아, 맞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예. 과거로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생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빛났던 자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금이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빛났다. 네, 근데 작년부터도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있었으나 이게 점점 트럼프의 당선 이후 확신의 정도로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때 가장 빛났던 자산 금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여튼 뭐 계속 오르니까 뭐 오른 이유도 지금 아까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그게 대비해서 금값이 쭉 올랐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유예가 됐고요. 네. 중국에는 10%를 이제 매기기로 했지만 뭔가 이 관세 전쟁이 생각보다는 격화되지 않을 것 같다, 확전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그냥 인플레가 계속 우려되니까 다시 점화될 거니까 금값은 더 오를 것이다. 좀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미 2008년부터 세계화 지수가 이제 탈세계화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네. 세계화가 조금 떨어지고 탈세계화로 갔다. 네, 예.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된 변곡점인데, 근데 이제 2018년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할 때 세계화 지수가 유독 더 심하게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탈세계화 시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게 작용을 하기는 해요. 과거에 이제 사례를 살펴보자면 1913년부터 1945년 동안 이 탈세계화 시기였고 네. 이때 인플레이션이 한 1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 과정 가운데서 항상 인플레이션이 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관세 정책 같은 게 있을 때 2018년에도 세계화 지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당장 그렇게 크게 불타오르진 않았었죠. 예. 근데 지금의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번 맛봤습니다. 뭐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을 네.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아직도 꽤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사이클로 들어섰습니다. 네. 여기에서 관세 정책을 한다는 건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탈세계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 이 13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그 탈세계화 시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도 있었지만 정말 극심한 디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탈세계화는 여러 가지를 변화시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0.6%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19%까지 오르는 이런 큰 변동성의 장세, 그런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장세가 많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트럼프 이기가 들어서면서 지금도 뭔가 세계화 지수, 세계화가 좀 후퇴하는 네, 맞습니다. 뭔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결국 이런 때는 안전자산인 금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국제 금값 시세로는 84불. 네, 맞습니다. 84달러, 이제 2,9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전망? 혹시 기관 투자가나 투자은행들은 지금 금값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형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의 이 전망이 3,000불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네. 여기에 더불어 재정 적자 확대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1,200조를 돌파했다라고 하고 재정 적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달러화를 더 약세로 이끌 요인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달러가 앞으로 약해질 것 같다. 그래서 네.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언제쯤 넘어선다는 전망이 많아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를 지금 또 상반기? 이렇게 많이 또 불에 타고 있으니까 이 상승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선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 2,900달러 언저리에 와 있으니까 그래 봐야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금값은 뭐 작년에도 올랐고 올 들어서 계속 오르니까 충분히 오르지 않았느냐. 앞으로 오른다고 해도 뭐 10% 정도 이상 더 오를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라면 많은 투자 대상이 있는데 그래도 금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금 가격이 한번 오를 때 얼마가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0년의 금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네. 금 가격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추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상승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시그널들이 확실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 전체 상승 사이클을 10년으로 볼 때 딱 중간 정도 와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상승 사이클을 과거에 비교해서 본다면 현재는 상승 사이클 시작되고 끝나는데 한 중간 정도. 네, 그리고 더불어 이게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오랜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2,400년 전부터 금 가격의 상승장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상승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본원 통화의 량이 같아질 때까지 보통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1934년 그리고 1970년에 똑같이 이제 가격 상승할 때 본원 통화량보다 이제 그 1대1 비율이 될 때까지 금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기준으로 2024년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량과 미국의 금 보유량을 계산해 보면은 어때요? 21,304불이 돼야 됩니다. 2만? 21,304불이요. 그럼 지금보다 어떻게 몇 배 올라가 되는 거예요? 한 7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네. 금 보유액과 본원 통화량이 같아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앞으로 금가격이 여기서 7배가 더 오른다고? 상상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역사에 그러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21,304달러까지 언제 그때쯤 언제 오르느냐는 또 문제겠죠. 언제까지 그쵸. 그때 가느냐. 근데 이제 보통 50년이 될지, 네.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상승 사이클이 10년 정도로 정도니까 산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에서 한 6년 사이에 이제 그래요? 그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대로 이게 그대로 또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과거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금값을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을 사는 거거든요. 올해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중앙은행들? 일단 그 중앙은행들이 2022년에 사상 최고치 금매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이 계속 이어졌고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올해도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고의 금 매입 그 수준이 또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그 대형은행들과 비슷한 의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 그다음에 과도한 부채, 그거에 대한 이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중앙은행들 말고도 투자은행들도 실물 금을 그냥 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실물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은행들이요? 네. 이번에 2월에 JP모건은 한 6조 원 규모의 실물 금 인도를 이제 통지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인 이제 CME 그룹에 따르면 예. 1994년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그런 실물 인도 통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규모 투자은행들도 이렇게 금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도 한국 금거래소 이제 접속 지연되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실물 전쟁의 서막이 열린 듯한 모습입니다. 실물 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전쟁의 어떤 서막 정도로 표현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는데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보면 금 매입에 유독 신중해요. 오랜 동안 금 보유를 늘리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행 입장은 뭘까요? 저는 일단 그럼 한국은행이 오히려 정말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냐라고 볼 때 그럼 이전에 한국은행이 금을 샀던 그 타이밍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실은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아요. 우리 한국은행이 금 사는 타이밍이 네, 약간 오히려 금이 최고점일 때 금을 사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작 금을 사야 될 때는 금을 많이 못 사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놓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네,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볼 때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 돼요. 국채를 팔아야 미국이라는 이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서 외환보유고에 보유를 해줘야 이 경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것 중에 이제 금 대신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 미국과 어떤 이런 교역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방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정치 외교적인 요인이 한국은행의 금매입을 주저하는 이유 아닐까? 미국 국채를 더 사야 되니까 외환보유액이 뭐 계속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또 혹시 지금 금값이 좀 고평가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국은행은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맞을까?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대형 기관, 투자 기관들이 맞을까? 이제 요걸 비교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게 맞은 건 아니었네요. 네, 물론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거는 뭐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 국채가 필요했기도 하고 금이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네. 계속 금값이 또 올라왔으니까 네. 앞으로 금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과연 한국은행이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금거래소가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지금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실제 금을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금을 살려면 어떻게 거기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저도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종로에 금은방들도 많고 어디서든 살 수는 있는데 저희도 거의 문의량이 너무 폭주해서 거의 문의가? 마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을 투자를 하려면 예. 이제 뭐 실물을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물, 예.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많이 추천드렸던 KRX 금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금 투자를 KRX 금시장. 네, 투자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데 KRX 금시장은 2014년에 국가가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출범한 건데 쉽게 표현하면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낮은 수수료, 낮은 수수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실물을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셨다가 조금씩 이제 실물로 한번 좀 바꿔 보시는 것도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로 바꾼다 그러면 KRX 금거래소에서 금시장에서 투자하다가 실물로 간다 그러면 일반 이제 아까 종로 같은 금은방도 될 수 있고 한국 금거래소도 실물 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면 뭐 조금 세금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면? 네, 부가세 10%랑 그다음에 이제 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꼭 한국 금거래소에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금은 뭐 다 비슷한 곳에서 뭐 다른 오히려 일반 금은방이 더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발품을 파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 한 해 국제 금값 기준으로는 이제 3,000달러가 상반기에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나 투자은행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데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우리 조기원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금값 대략 이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뭐 상승 전망치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갔을 때 사실 제가 맞출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래도 완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럼 작년에 우리가 금값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작년 한 해. 네. 대단합니다. 물론 이게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의 영향을 빼고 우리나라 금값이 올해 어떨까를 생각하면 전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작년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뉴스만 틀어도 정치적으로 되게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국제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이라서 안전자산인 금이 올해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금값 시세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자그마한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이 산업계를 뒤집어 놓았죠. 학원 한 번 안 가본 시골 학생이 강남 8학군 1등짜리를 제친 꼴입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딥시크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올 토양이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싹수 있는 인재들이 첨단 산업을 꽃피울 이공계를 외면하고 너도 나도 의대로만 달려가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